너는 중앙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평화로운 농촌 마을에 사는 젊은 여성이야. 때는 1220년이고 너는 집 밖에서 곡물을 갈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려. 하지만 하늘은 맑기만 해.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지평선 너머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해. 마치 먹물이 퍼지듯 평원을 가득 채우는 검은 선. 수천 명의 기병들이 하나로 움직이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 몇 시간 안에 네가 알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네 삶은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야.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은 정복, 제국 건설, 그리고 군사적 천재성을 떠올리게 해. 우리는 그를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대륙을 휩쓸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영토 제국을 세운 전략의 대가로 기억하지. 하지만 이 위대한 칸의 전설 뒤에는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논의하기 어려워했던 어두운 현실이 있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페르시아 연대기, 중국 궁정 기록,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에서 나온 것들이야. 이 자료들은 몽골 제국이 인간의 성싱을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무기화했다는 걸 보여줘. 이건 단순한 전시폭력이나 문화적 오해로 생긴 일이 아니야. 성적 잔혹성을 정복의 도구로 사용한 어떤 공성 무기보다 효과적인 계산된 테러 시스템이었지. 우리가 다룰 이 행위들은 일부 불량 병사들이 저지른 일탈이 아니었어. 몽골 제국의 확장을 떠받친 체계적인 정책이었고 오늘날까지 아시아 전역에 유전적, 문화적, 심리적 상처를 남겼어. 이 증거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많은 학자들이 처음엔 이를 적의 선전물로 치부했지. 하지만 출처가 너무 많고 너무 일관되고 너무 상세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 이슬람 역사가들, 중국 관리들, 유럽 여행자들의 당시 기록은 몽골인들이 심리적 전쟁의 예술로 완성한 체계적인 성폭력 접근법을 모두 비슷하게 묘사해. 그들은 단순히 영토를 정복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수확했어. 현대 유전학자도 경악할 만한 번식 프로그램을 실행한 거야. 계속하기 전에 분명히 해둘 게 있어. 이건 현대 몽골을 비난하거나 폭력을 미화하려는 게 아니야. 불편하더라도 역사적 진실을 직면하는 거야. 몽골의 정복 중 성에 대한 접근법은 기록된 역사에서 가장 체계적인 강간과 강제 번식의 사례 중 하나야. 그리고 이건 너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유라시아 전역의 유목민 정복의 템플릿이 됐지. 우리가 살펴볼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해.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약 1600만 명의 남성이 칭기즈칸과 그의 남성 친척들과 직접 연결된 Y 염색체 마커를 가지고 있어. 이는 지구상 200명 중 1명이 8세기 전 한 가문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런 수준의 유전자 분산은 정상적인 생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아. 산업적 규모의 체계적인 성적 정복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몽골의 군사 기계는 무시무시한 효율성으로 움직였어. 하지만 그들이 포로가 된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한 야만성을 넘어 훨씬 더 계산된 무언가를 보여줘. 그들은 현대 인신매매꾼도 부러워할 만한 상세한 인간 처리 프로토콜을 개발했지. 여성과 아이들은 단순한 전쟁 전리품이 아니었어. 그들은 신중히 분류되고 배분되고 세심하게 계획된 목표에 따라 활용된 전략적 자원이었어. 몽골군이 도시 근처에 접근하면 먼저 사절을 보내 항복 조건을 제시했어. 메시지는 항상 똑같았지. 완전히 항복하면 최소한의 파괴로 끝나지만 저항하면 완전한 전멸을 각오하라고. 하지만 그들이 말한 완전한 전멸은 단순히 죽이는 것을 넘어섰어. 혈통의 체계적인 파괴, 인구의 강제 혼합, 그리고 몽골의 이익을 위해 수십 년간 복무할 혼혈 세대의 창출을 의미했지. 이 과정은 성벽이 무너지기도 전에 시작됐어. 몽골의 정보 네트워크는 목표 인구 중 가장 아름다운 여성, 가장 번식력이 높은 가문, 유전적으로
가치 있는 혈통을 파악했어. 그들은 어떤 가문이 가장 매력적인 아이들을 낳는지, 어떤 혈통이 지능이나 신체적 강인함을 보이는지, 어떤 공동체가 제국에 도움이 될 번식 잠재력을 가졌는지 상세히 기록했지. 이건 전투의 열기 속에서 일어난 무작위 폭력이 아니야. 인간을 가축처럼 다루는 냉혹하고 계산된 인간 농사였어. 몽골인들은 유전학이 과학적 개념으로 이해되기 훨씬 전에 유전적 정복의 과학을 완성했어. 그들은 생식을 조절하는 것이 미래를 조절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지. 선별 과정은 체계적이고 잔인했어. 도시가 함락되면 몽골 지휘관들은 사람들을 나이, 외모, 유전적 가치에 따라 분류했어. 출산 가능한 젊은 여성들은 번식 자원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위계에 따라 몽골 전사들에게 배분됐지.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은 고위 장교들과 궁극적으로 친기직한 자신을 위해 예약됐어.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단순한 성노예 제도를 훨씬 넘어섰어. 몽골인들은 포로 인구의 생식 능력을 극대화하는 정교한 방법을 개발했지. 그들은 트라우마를 받은 여성이 아이를 덜 낳는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심리적 저항을 무너뜨리면서도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환경을 만들었지. 포로 여성들은 임신을 촉진하고 탈출이나 반항을 막는 조건에 수용됐어. 번식 프로그램은 현대 기업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관료적인 정밀함으로 운영됐어. 몽골 관리들은 어떤 여성이 어떤 전색에 배정되었는지, 언제 임신했는지,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상세한 기록을 유지했지. 그들은 최적의 번식 비율을 계산하고 근칙 유배를 막기 위해 유전적 다양성을 관리했으며 특정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낳도록 선택적 번식을 실험했어. 이런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혈통과 외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운명을 맞았어. 몽골인의 특징을 보이는 아이들은 종종 몽골인으로 키워져 군사 계층에 통합됐지. 어머니의 민족적 특징을 유지한 아이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외교적 선물로 사용되거나 전략적 목적이 없으면 그냥 죽임을 당했어. 이러한 행위의 심리적 전쟁 측면은 생식 결과만큼이나 중요했어. 몽골군이 온다는 소식이 퍼지면 수백 마일 앞서 공포가 퍼졌어.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끔찍하다고 여겨지는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었지. 체계적인 강간과 강제 번식은 몽골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도시들이 저항 없이 항복하게 만드는 공포를 만들어냈어. 최초의 정복을 살아남은 여성들은 인간이 하는 모든 자연적 유대를 거스르는 현실을 맞았어. 그들은 이전의 삶, 가족, 문화,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금지됐어. 임신한 여성들은 성공적인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당했지. 저항하는 여성들은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고안된 처벌을 받았어. 이 작업의 규모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었어.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몽골군은 한 세기 동안의 확장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여성을 이 번식 프로그램으로 처리했어. 페르시아 역사가 주베인이는 한 도시 전체의 여성들이 몽골 시스템으로 사라져 가족들이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했지. 고고학적 증거도 이 끔찍한 기록을 뒷받침해. 옛 몽골 영토에서 발굴된 매장지에는 체계적인 폭력, 포로 생활과 일치하는 영양실조, 그리고 서로 다른 인구 간 강제 번식의 유전적 마커를 보여주는 여성과 아이들의 유해가 발견됐어. 이러한 관행의 경제적 동기는 성적 착취가 몽골 제국의 전략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었는지를 보여줘. 아름다운 포로 여성은 아시아 전역의 노예 시장에서 엄청난 가격을 받았어. 매력적인 젊은 여성 한 명이 12마리의 말이나 몇 년간의 조공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었지. 몽골 제국은 인간의 성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경제를 만들어 추가 확장을 자금으로 충당했어.
가장 충격적인 점은 몽골인들이 성폭력을 군사 복무의 보상 체계로 제도화했다는 거야. 전사들은 충성심과 전투에서의 효율성에 대한 보상으로 아름다운 포로 여성에 대한 접근을 약속받았어. 가장 성공적인 병사들은 최고 품질의 포로를 선택할 권리를 얻었고, 성적 잔혹성이 군사적 업적의 상징이 되는 경쟁 시스템이 만들어졌지. 배분 시스템은 현대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운영됐어. 고위 지휘관들은 각 포로 그룹에서 먼저 선택할 권리를 가졌고, 하급 병사들은 전투 성과와 군사 계층 내 지위에 따라 여성을 배정받았어. 이 시스템은 성폭력을 보상이자 동기로 삼아 병사들이 더 나은 포로에 접근하기 위해 더 열심히 싸우도록 만들었지. 이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 몽골인들은 이러한 관행을 정복의 자연스럽고 유익한 부분으로 축하했지. 그들의 연대기는 인간의 획득과 배분을 다른 군사적 약탈과 마찬가지로 자랑스럽게 기록했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 왜냐하면 성적 정복을 승리자의 신성한 권리로 여기는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이 잔혹 행위를 뒷받침하는 행정 구조는 어떤 정부 관료제만큼 정교했어. 몽골 관리들은 포로 인구를 생식 잠재력, 신체적 특성, 전략적 가치에 따라 분류하는 정교한 체계를 개발했지. 그들은 혈통, 임신율, 유전적 결과를 현대 가축 관리처럼 정밀하게 추적하는 등록부를 유지했어. 정복된 각 영토는 미혼 여성, 최근 출산한 어머니, 매력적인 자손을 낳은 가문의 이력을 식별하는 상세한 인구 조사를 제공해야 했어. 이 문서들은 몽골 관리들에게 전달되어 미래의 습격을 계획하고 각 인구로부터 예상되는 수확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됐지. 번식시설 자체는 잔인한 효율성의 경이로움이었어. 대규모 수용소는 수백 명의 여성을 수용하며 임신율을 극대화하고 탈출을 막도록 설계됐지. 이 시설에는 여성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생식력을 높이는 치료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출산을 보장하는 의료 인력이 포함됐어. 경비병은 보통 생식 위협이 없는 유니크나 노인 남성으로 구성됐어. 특히 번식력이 높거나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아이를 낳은 여성은 귀한 번식 자원으로 다우받아 더 나은 음식과 숙소를 받았지만 반복적인 임신을 강요당했어. 임신에 실패하거나 가치 없는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저급 시장에 팔리거나 처형당했지. 이 시스템은 인간에게 가축 사육의 논리를 적용한 무자비한 논리로 운영됐어. 몽골의 생식 정책에 포함된 유전공학적 측면은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진보됐어. 관리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 이력을 추적해 키 큰 전사, 지능적인 행정가 또는 비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낳는 혈통을 식별했지. 그리고 제국의 장기적 이익에 봉사할 자손에게 이러한 특성을 집중시키는 번식 프로그램을 조직했어. 포로가 된 왕자나 귀족은 단순히 죽거나 노예가 되지 않았어. 그들은 몽골 여성과 강제로 번식 관계를 맺어 지역적 정통성과 몽골 유전자를 결합한 아이들을 낳도록 했지. 이 혼혈 자손들은 총독, 군사지휘관, 외교대표가 되어 두 문화를 모두 다룰 수 있으면서 몽골의 이익에 충실했어. 제국은 정복된 인구로부터 자체 지배 계층을 문자 그대로 번식시키고 있었던 거야. 이 관행에 대한 기록은 몽골 자체의 출처에서 직접 나왔어. 궁정 기록은 특정 여성의 특정 지휘관 배정, 임신 결과, 그리고 각기 다른 번식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를 상세히 기록했어. 행정서신은 다양한 관리들의 성적 선호도와 특정 인구로부터의 표적 획득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논의했지. 이러한 관행에 대한 종교적 정당화는 체계적인 잔혹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중히 구성됐어. 몽골 샤먼들은 영원한 푸른 하늘이 칭기즈칸에게 그의 혈통을 지구 전역에 퍼뜨릴 것을 명령했다고 선언했어. 성적 정복은 단순한 잔혹성이 아니라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지.
몽골의 성적 요구에 저항하는 것은 신의 뜻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되어 가장 극단적인 처벌을 정당화했어. 몽골 관리들이 개발한 심리적 조작 기술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해소, 인간 행동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줘. 새로 포로가 된 여성들은 심리적 저항을 무너뜨리면서 생식 능력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잔혹성과 자비에 계산된 사이클에 노출됐어. 그들은 운명을 받아들여 더 나은 대우를 받은 여성들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협력을 유도했지. 포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레버리지로 사용됐어. 번식 프로그램에 순응한 여성들은 자녀와 제한된 접촉을 허용받았지만 저항한 여성들은 자녀가 몽골 시스템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 제국은 모성애 자체를 통제의 도구로 무기화했어. 이는 어떤 물리적 억제보다 효과적이었지. 수백만 명의 포로 여성을 몽골 제국 전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운송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공학적 경이었어. 이동식 번식 시설을 갖춘 특수 캐러밴은 수백 명의 포로를 처리하면서 정복된 영토 사이를 이동할 수 있었지. 이 이동 시설에는 의료 장비, 보안 시스템, 그리고 긴 군사 캠페인 중에도 번식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 인력이 포함됐어. 이렇게 방대한 수의 포로 여성을 관리하는 물류적 도전은 기록 보관, 의료, 인구 통제에서 혁신을 낳았고, 이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세기 동안 따라잡지 못한 수준이었지. 몽골 관리들은 신원 확인 시스템, 의료 프로토콜, 그리고 끔찍한 목적에 적용된 놀라운 조직 능력을 보여주는 관리 기술을 개발했어. 현지 협력자들은 이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 몽골 번식 프로그램에 협력한 정복된 인구는 더 나은 대우, 추가 습격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제국 계층 내에서 승진할 기회를 받았지. 저항한 공동체들은 가장 번식력이 높은 여성을 포획하고 그들의 생식 능력을 파괴하도록 고안된 반복적인 공격을 받았어. 성노예 무역을 지원하는 경제 네트워크는 몽골 제국 자체를 훨씬 넘어 확장됐어. 중국 상인, 중앙아시아 무역상, 중동 거래상들은 모두 인간이 상품처럼 사고 팔리는 시장에 참여했지. 몽골은 인간의 성을 주요 통화로 삼는 국제무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추가 군사 확장을 위한 부를 창출했어. 포로 인구를 관리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군사 아카데미만큼 체계적이었어. 젊은 몽골 관리들은 포로 처리, 번식시설 관리, 정복된 인구로부터 생식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상세한 프로토콜을 배웠지. 이 기술은 제국 관료제 내에서 승진하기 위한 필수 자격으로 간주됐어. 이 시스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특히 파괴적이었어. 그들은 성폭력이 정상화되고 인간관계가 경제적 거래로 축소되며 그들 자신의 정체성이 몽골의 이익에 대한 가치로만 결정되는 환경에서 자랐어. 많은 이들이 어머니의 원래 이름이나 문화적 유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 이 아이들 중 가장 성공적인 이들은 종종 그들을 만든 시스템의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됐어. 다른 현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몽골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번식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정복된 영토 전역에서 수세대에 걸쳐 트라우마의 순환을 만들어냈어. 고고학 발굴 작업은 이 작업의 규모를 계속 드러내고 있어. 수백 명의 여성과 아이들의 유해가 있는 매장지는 체계적인 폭력, 포로 생활과 일치하는 영양실조 패턴, 그리고 수천 마일 떨어진 인구 간 강제 번식의 유전적 마커를 보여줘. 물리적 증거는 체계적인 성적 착취의 상상할 수 없는 규모를 입증해 이 번식 작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학 지식은 몽골의 성적 착취의 또 다른 충격적인 차원을 보여줘. 제국 의사들은 포로 여성의 생식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수 기술을 개발했어. 그들은 귀한 가축처럼 취급되며 생식 능력을 끊임없이 최적화해야 했지. 이 의료 종사자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치료자가 아니었어. 그들은 인간 번식 자원의 최대 생산량을 보장하는 생식공학자였지. 치료 프로토콜에는 임신율을 높이기 위한 강제식이 요법,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약초 치료, 생식합병증을 해결하기 위한 외과적 개입이 포함됐어. 강간이나 출산 중 부상을 입은 여성들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손상된 번식 자원이 경제적 가치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적 관심을 받았어. 의료는 여성들을 살아있고 번식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계산된 것이었을 뿐이야. 몽골 관리들이 개발한 심리적 조절 프로그램은 극단적인 트라우마 해소에 인간 행동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줘. 새로 포로가 된 여성들은 이전 정체성과의 연결을 끊고 포로자에 대한 의존성을 만들도록 고안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쳤어. 이 기술은 서로 다른 문화와 지리적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포로를 관리한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정교화됐지. 고립이 첫 번째 무기였어. 여성들은 자신의 언어를 말하거나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분리됐어. 이 언어적 고립은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저항을 부추길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의 형성을 막았지. 몇 주 안에 대부분의 포로들은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의 심리적 세계는 물리적 감금에 맞춰 축소됐어. 이름 말소가 즉시 이어졌어. 본래 이름은 금지되고 그들의 새로운 신분을 반영하는 몽골식 명칭으로 대체됐어. 심리적 영향은 심오하고 의도적이었지. 이름이 없어지면서 여성들은 이전 삶과 연결된 근본적인 정체성을 잃었어. 그들은 행정장부의 번호가 되었지. 역사와 관계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종교적 개종은 심리적 통제의 또 다른 도구로 사용됐어. 포로 여성들은 원래 믿음을 따르는 것이 금지되고 몽골의 영적 관행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어. 이 영적 단절은 종교적 믿음이 제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저항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됐어. 제국은 몸을 통제하는 것만큼이나 영혼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 번식시설 내 보상체계는 포로들 간의 인위적인 경쟁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적 압력을 만들었어. 남자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더 나은 음식, 개선된 생활 조건, 그리고 다른 이들이 부러워하는 제한된 특권을 받았어. 이 인위적인 계층은 포로들이 성공적인 생식을 생존의 길로 보도록 부추겼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착취에 공모하게 만들었지. 가장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측면은 이 시스템이 모성애 자체를 통제의 무기로 바꾼 방식이었어. 출산한 여성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복종해야 한다는 사랑에 갇혔어. 몽골은 어머니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통도 견딜 것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했지. 포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의 신체적 특성과 잠재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운명을 맞았어. 강한 몽골 특징을 보이는 아이들은 어머니에게서 떼어져 몽골인으로 키워졌고, 제국 계층 내에서 역할에 대비해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 이 아이들은 종종 어머니의 이름이나 목의 유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 어머니의 민족적 특징을 유지한 혼혈 아이들은 다른 운명을 맞았어. 일부는 이국적인 외모로 노예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았어. 다른 이들은 제국이 정복된 인구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역사나 문화 중재자로 훈련받았지. 가장 불행한 이들은 전략적 목적이 없으면 단순히 죽임을 당했어.